자, 한번 해봅시다. 앉아. 그래서 근데 충고 내야 돼요? 그거 아니야, 다 봤어. 낸 사람들만 볼 거야, 일단. 자, 얘들아, 이런 문제를 보면 합법과 작문 문제라는 건 알고 있니? 네. 화작 문제라는 게 딱 파악이 되셔야 돼요. 화작 문제구나. 그리고 지금 문법 문제는 빼는 게 화작 문제도 비문학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야지 되는데 왜 정리한 사람들이 거의 없니? 그냥 눈으로만 쓰게 읽고 풀대. 정리한 사람 몇 명 없어? 3명 있었나? 그러니까 정리라는 거는 진짜 여기에 표시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표시 없는 사람 손 들어볼래? 지문에 아무런 표시 안 했다고. 동그라미 하나도 없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더 있잖아. 엄청 많어. 왜 안 들어? 오케이. 그래 놓고서는 다 맞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 세 문제가 아니 근데 틀린 사람도 있고 자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은요 여기서 뭐 어려운 거 물어보냐 아니지 어려운 거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대응시킬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요약하셔야 돼요 앞으로 화법과 작문 문제 푸시면은 이 부분, 자, 여기를 보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작문까지는 모르겠고, 작문까지는 모르겠고,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부분이 나오면은 항상 요약하세요, 요약. 자, 이제 화법 지문이 나오면은 요약하셔야 돼요. 자, 요약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요약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요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 단위로 한번 끊어보세요. 오늘은 노키즈존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제로 토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라기 끊고 여기서 이제 사회자가 뭘 했는지 또는 어떤 내용으로 좀 이렇게 제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볼 건데 이게 몇 번 연습이 되면 금방 되거든. 자, 사회자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뭘 했냐라고 한다면 논제를 제시한 거예요. 논제 제시라고 하는 게 더 퍼펙트한 요약이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논제라고만 적고 넘어가도 괜찮아. 자, 그 다음 문장. 노키즈존이란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아이가 출입하는 것을 막는 구역을 말합니다. 까지. 자, 이 문장에서는 뭐 한 것 같아요? 개념을. 노키즈존에 대한 개념 설명. 혹은 뭐 정의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 지금 쓰시라고요. 시험지에다가. 안 푸신 분들도 쓰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풀었을 때 문제가 진짜 다 맞을 수 있거든. 한 문제라도 틀리신 분들은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여긴 뭐 한 것 같아? 순서. 토론 순서를 제시했죠. 자, 이렇게 요약을 하라는 이유는 뭔가 내용 요약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 요약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지문은 화법 지문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화법은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거 쉬운 말로 바꿔볼래? 화법을? 화법이라는 건 뭐니? 화는 말하기. 방법이에요. 법칙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말하기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내용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말하기에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말하게 하고 있지? 그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구조화되면서 잘 보일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찬성 측 입론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순서가 하나 나오네. 입론. 그러면, 자, 입론이라고 하는 거는, 요 토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토론의 특징도 또 공부할 거예요. 입론하고, 뭐, 반대신문 하기도 하고, 반론하기도 하고, 그거는 토론의 규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입론했구나. 근데 입론이 뭔지는 알아야지. 입론, 뭐니? 입론. 입장을 세우는 부분, 혹은 토론에 들어가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부분. 그럼 자, 여기서 찬성이니까 이미 입장은 제시가 되었을 거야. 뭐에 대한 찬성? 노키즈존에 대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찬성. 근데 나 찬성해 왜? 그냥 이러면 설득돼야 안 돼. 안 되지. 또는 이거 나 찬성해 왜? 그냥 내 생각이야. 뇌피셜로 얘기해도 안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근거, 어떤 근거? 좀 더 그 공신력이 있거나 신뢰성이 있는 근거들. 그런 근거들이 나올 때는 밑줄. 이런 것들이네. 손님들 피해가 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입장일 거고. 그럼 여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입장은 뭐 어차피 찬성이라고 하는 입장이 나올 거니까. 이유가 나왔네. 그럼 이유라고 요약을 해줘야지, 여기는. 다른 손님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 최근 설문조사라고 하는 이런 자료 제시가 됐죠. 자료 제시. 자, 설문조사라는 자료는 뭔가 신뢰성도 있는 것 같아요. 로키드존에 찬성했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도 반대보다 찬성을 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네. 특징은 여러분들마다 뭐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물결 표시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띄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손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는 노키즈존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석한 거지. 뭐에 대한 해석? 설문조사에 대한 해석. 또한 끝나지 않았어요. 플러스예요. 업주가 손님을 가려받는 것은 업주의 자유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법적 근거도 있네. 변호사는 자 변호사라고 하는 이런 들은 일반인 아니죠? 전문가죠? 자 전문가의 의견은 공신력을 갖기도 해요. 개인 사업장의 노키존을 선언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거절 금지 조항도 사업자 간에만 있을 뿐 소비자 간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 자료는 누구에 대한 지지? 찬성 측이 지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왔네. 그럼 근거들만 빨리 찾아서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 설문조사 응답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터뷰 자료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로 삼았네. 자, 그 다음에 입론을 얘기하고 반대측에 입론을 하는 토론 유형도 있지만 바로 반대측 교차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토론은요. 우리 하나 탁 집어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 어디 공격했니? 자, 반대측 질문할게. 아이들 생각해봤어? 애완동물 출입금지 연상시켜 마치 애들을 애완동물 출입처럼 다루는 거 아니야? 이거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해서 아예 다른 노키드존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애완동물 출입하는 거 아니야? 출입처럼 지금 여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 그럼 찬성 측은요?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토론 나갈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순간? 그렇네요. 이런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격렬하게 받아쳐야지. 어떻게 받아쳤어? 응,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다만 판단 능력이 부족한 존재 아직은. 이것도 조금 문제 있는 발언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만 손님에게 피해 주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서 생각했을 뿐이야. 그럼 키즈 카페를 가시던가요?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키즈 카페 데리고 가서 그러면. 자, 입론 반대측의 입론은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도 정리해 줘야 되겠죠.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요약을 하는 연습을 먼저 드리세요. 이거 요약 진짜 한 10지문만 하면 몸에 배거든요. 10지문만. 합법지문 10지문만. 여러분들 3학년 되시면은 모의고사 한 10세트 정도를 제가 꼭 시켜요. 합법과 작문에서는. 그러고 나니까 올해 광동고 같은 경우는 합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에서 3학년 1학기 때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예 다른 수업 안 하고 화작 선택만 하거든요. 화작 수업만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웬만하면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 1등급이 없었어. 너무 잘 맞춰가지고 우리 학원 친구들이. 그 수행평가에서 다 까더라고. 띄어쓰기 그러니까 이거 연습만 하면 돼. 이렇게 연습하면 돼. 여기서 혹시라도 한 문제 틀렸다. 혹은 스피드가 안 나온다. 지금 내가 읽을 때 그냥 한 문장 읽고 뭐 했네, 한 문장 읽고 뭐 했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잖아. 그 방식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찬성 측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문제 유형은 이제 문제 독해 부분은 또 달라요. 자,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만 보면 된다는 거지. 교차 지문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찬성 1은 빨리 찬성 1의 입론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 맞다. 전문가 말 누군데? 아, 변호사 말 인용했네. 찾을 수 있겠지?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거 찾을 수 있... 1번 틀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군지 내가 아까 적어놨는데 몇 명 틀렸어. 지금 4번으로 갔구나. 아, 4번은 헷갈릴만 하지. 왜? 반대일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론하여 상대를 반박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요게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론했다라는 부분들로 요약되는 부분들 한번 찾아볼까? 부정적인 파급 효과, 부정적 파급 효과. 자, 파급 효과. 노키준 도입하면은 이거 출산 장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이라는 것이 파급 효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대응시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요약과 대응의 관계. 그 부분이 대응이 될 거예요.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요약하면 마무리했다. 어디서 마무리했니? 요약해서 마무리했나? 찬성해서? 그냥 뭐에서 끝났어? 변호사 얘기하면서 끝났지? 그러니까 그 부분만 봐도 대응되는 게 없네. 찾아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는 5번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해결이 가능성이 높은 대안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리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교차 질문. 자, 요 문제의 의도는 자,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찬성측이. 그럼 위에다 적어요. 찬성측이. 반대측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원칙. 누가 얘기한 거에 안에서만 질문하기? 반대측이 얘기한 거 안에서만 질문하기. 그치? 또 반대측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만 질문하기야. 그치? 찬성측 자기 입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해당하는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 그랬을 때, 자, 왜 안 되는지만 생각을 해보자. 니은은 왜 안 돼? 응? 니은. 반대측이 얘기했니? 반대측이? 여기서. 또, 도입을 막아야 되는 근거는 뭐지? 이미 근거 얘기했잖아. 얘기하고 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X. 또 리을은 왜 안 돼? 이거 누구 입장? 이거 과잉 조치 아닐까요? 놓기 주존을 찬성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찬성 측한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지 반대 측이 할 수 있는 비판은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찾아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부터는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이제 지문 이거 누구 건지는 모르겠어요. 페이지 같은 경우 이름이 다 있어서 바로바로 봤는데 두 번째 지문 보니까 와 잘했다고 갖고 온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해야 돼. 안 읽히는 부분들은 정리해야 돼. 얘들아. 자기가 읽었을 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손을 이용해서라도 도식화라고 했더라도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 이거 눈으로 어떻게 읽어? 그치? 근데 틀린 이유는 얘기해 줄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 지금 여기 정리 안 하고 쭉 넘어갔지? 아마 여기서 틀렸을 것 같아요. 또 여기도 볼까? 여기 아까 화법과 장문이었구나. 미안해. 화법과 장문 보면은 뭐 줄 조금 쳐놨네. 전반적으로 그냥 쓱 보면서 긴밀하게 읽어준 느낌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화법과 장문 부분을 좀 촬영해 놓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누구니? 이거 미리 써놓은 사람. 잘했네. 또 사쪽에 이 지문 읽는 사람들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무슨 차이, 무슨 차이, 무슨 차이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그리고 무슨 차이, 자기만의 공식이네. 요거 무슨 점 3개면은 무슨 이유 뭐니? 그리하여 그런가? 그러므로 역삼각형은 왜냐면인가? 그래 이런 공식 이런 자료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그치? 분명히 요거 10번은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안 된 게 한 줄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뭔지 정확하게 지금 요 별표는 외쳤니 슬기야? 이거 보자. 중요하다 생각을 했구나. 이 안 돼서 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뭘 표시를 했냐면은 자기가 지금 문장을 느꼈다라는 얘기야. 문장을. 그냥 눈으로만 보면 절대 안 나오거든. 눈으로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 근데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느끼면서 읽었다라는 얘기야. 그걸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비문학으로 돌아와서 다시. 많이 틀린 부분들을 좀 얘기합시다. 먼저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지금 문제 유형부터 얘기할게요. 서술 방식이니까 전개 방식 찾는 거예요. 전개 방식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택지의 핵심 키워드 밑줄. 자, 1, 2, 3, 4, 5에서 핵심 키워드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선택지 1, 2, 3, 4, 5에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 여기 1번 선택지에서는 이거 찾으라는 거구나. 2번 선택지에서는 이거 찾으라는 거구나.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핵심 키워드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핵심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만 밑줄. 1, 2, 3, 4, 5. 답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문제 푸는 요령만 생각하면 돼. 이거 생각보다 4번이 어려웠나? 4번이 지금 대부분 2번으로 갔거든. 자, 1번 선택지에서는 논의된 내용 종합, 새로운 문제 제기. 이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이해가 되죠. 자, 2번 선택지는요. 대상이라고 하면 무슨 대상? 어떤 대상의 변천 과정이 뭐가 있어? 변천 과정이 뭐가 있어? 어떤 대상? 어떤 변천 과정? 이라고 지문의 말이 여기서 대응돼야 되는데. 해마 연구? 해마 연구의 변천 과정? 여기서 변천 과정 나왔나? 1970년 후속 연구. 선생님 이거 그럼 변천 과정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변천 과정 맞나? 맞나? 그리고 맞네.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했대. 원인. 어떤 원인? 변천 과정의 원인이야, 얘들아. 그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문제 설명을 읽었을 때 선생님 여기 원인 나왔는데요? 이렇게 풀었을 거야. 2번으로 선택하신 분들. 그 원인 나왔는데요? 여기 원인 나오거든. 원리 나오거든, 원리. 그치. 그걸 이제 원인이라고 해서. 근데 이 문장 안에서의 그 원인은요, 변환 과정의 원인이에요. 왜 이게 변했냐? 그 대상을 설명하는 해마 연구의 변천 과정이 왜 일어났냐? 그걸 또 규명했대. 규명이란 건 뭐니? 규명. 밝혀내다라는 거거든. 그 원인을 밝혀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원리를 밝혀내는 느낌은 있었는데 각각의 어떤 핵심 개념들에 대한 원리였죠. 여기서는 장소세포라고 하는 개념의 원리, 그 다음은 격자세포라는 개념의 원리. 그렇죠? 자, 그럼 3번 선택지는 특정 용어를 활용하여 특정 용어 뭐 대응시켜야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격자세포, 뭐 장소세포. 그리고 그 그런 현상의 원리를 설명했다. 요거까지. 아마 요 2번과 3번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비슷했지만 요 선택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대응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섬세하게 읽어봐. 좀 대충 우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틀린 부분은 나올 거예요. 지문 안에, 선택지 안에 틀린 부분들은 다 있어요. 4번에서 절충론 제시했다 절충하지도 않았죠. 대립하는 두 견해도 없었을 거야. 또 통념이 지닌 오류를 지적했다. 이런 것들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서 내용일치 부분이에요. 내용일치 부분. 이거는 내용 읽으면은 풀 수 있어요. 3번, 4번 3번이었고. 안 푸신 분들은 남겨놔. 지금 답 체크할 때 체크하지 마시고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딱 기억했다가 다시 한번 풀 때 적용 한번 해봐. 그래서 맞으면 맞은 거야. 그래서 맞으면 실력인 거니까. 알았지? 아직 안 푸신 분들도 꽤 있어요. 자, 6번. 이거 너무 잘했던 사람이 있었던데. 누구였더라? 자, 이렇게.
가나 다를 각각을 어떤 정리를 해갖고 보기를 지금 분석을 했거든. 효정이지. 내가 그래서 물어봐서 아까 이게 눈에 너무 띄더라고. 효정이가 원래 이렇게 안 읽었는데 이렇게 읽기 시작하니까 한 문제 틀렸네 여기서. 그치? 조금만 정리하면 읽기 습관을 가져. 효정이 이렇게 안 읽었는데 원래. 자, 여기서 가는 정상이고 여러분들 추측을 한번 해봐. 나가 CA1만 손상시킬 때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니? 응? 길치가 그래. 자기의 언어로 지금 요약을 했지. 길치. 그럼 내용이 정리가 된 거지. 자, C는요. 요 다는요. 기억만부터 길은 그런 특징도 여기다 적어놔야지. 길은 찾을 수 없어. 기억은 못해. 얘는 길치야. 길 못 찾아. 길치가 아니면 안 되지. 길치야 라고 해야지. 자, 그렇게 정리하고 분석해 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당연히 답은 나오겠지. 이거 분석하면 맞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앞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3점짜리 문제 추론은 문제라고. 뭘 추론한 거냐 우리 그러면? 어딜 추론한 거야? 이게 추론이야 이게. 이게 추론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사고력. 너 이렇게 생각했니? 너 사고력 좀 있어? 이것도 없냐? 이 정도는 있어야지.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일 거예요. 풀어보시고. 자, 7번 문제 문맥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7번 문제가 은근히 또 4번, 5번이라고 선택하셔서 틀리신 분들이 있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 문맥적 의미 파악할 때 생각보다 어려울 때는 항상 속성까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앞에 기억에서는 뭐가 생긴다고요? 어떤 문제? 해석 능력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치? 능력의 문제지. 일단 능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니? 자, 먼저 유의어로 한번 바꿔봐. 그럼 발생한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좋은 일이 생긴다, 발생한다, 맞고. 문구점이 발생한다, 듬직하게 발생한다, 옷에 구멍이 발생한다, 맞는 것 같고. 내 방이 생길 거다, 내 방이 발생한다, 아닌 것 같고. 그럼 1번, 4번 중에 하나인 것 같네. 자, 그럼 문제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일과 어떤 사건과 구멍은 속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문제와 사건과 일과 조금 더 속성이 같을 거고, 구멍은요, 실제 물리적인 어떤 구멍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속성까지도 대비시켜 준다면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어. 어휘 문제 진짜 나락으로 가면은 정답률 진짜 안 나올 때도 많아. 그때 여러분들만의 그 빗장에 카드 한 장씩 갖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잘 정리하신 분들도 여기서 한 문장을 놓쳐갖고 요 10번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 자, 10번 문제 답은요, 일단 2번이거든요. 2번이거든요. 2번에서는 뭐가 잘못됐을까? 이거 잠깐 정답률부터 보자. 25%야. 지금 25명, 25%만 맞았어. 자, 왜 2번이 틀렸을까, 그러면? 자, 토지와 예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 상속은 언제 하는 거야? 상속할 때 하는 거지.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야?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상속한 거지? 그쵸? 자, 여기서 한 문장을 뭘로 쳤냐면은 여기. 주는 사람 죽으면요, 그거 다 그냥 상속으로 처리한다고요. 지금 요 지문 한 지문이 마지막 특징인데, 요 특징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아마 요 2번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를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 한 문장 놓쳤는데 이거 못 찾겠어요 라고 할 때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이 봐봐. 앞에 쭉 내용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거잖아. 근데 요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을 딱 읽고 이 문장이 내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에 대비해서 처음 나오는 특징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체크해놔야 돼. 처음 나오는 특징이냐. 내용이 그래도 여러분들 금붕어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치? 기억이 오래 남잖아, 읽으면. 왔던 길 또 가지 않잖아. 금붕어라는 표현 이해하니, 뭔지? 계속 내가 왔던 길 잊어버려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문장 읽고 이 문장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처음 나오는 내용이 있어 라고 한다면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그 체크는 뭐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밑줄 쳐도 되고 아니면은 물결 표시해도 되고 혹은 아까 얘기했던 거 별표해도 되고 여긴 중요해 라고 하는. 자, 그런 표시들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전형적으로 이제 내용 많이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의 유형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의 유형하고는 달라. 이거 그때 19년 이전에. 요때 시기에 이제 모의고사는요, 내용을 많이 주고 정보를 많이 주고 여러분들한테 찾았니? 정도를 물어보는 게 독해력의 수준이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기였거든. 물론 그건 빨리 찾으면 돼, 빨리 정리해서. 근데 지금의 유형은요, 2020년도 이후에는요, 약간 추론 능력을 좀 길러야 돼. 추론 능력, 파악해야 돼.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조금 다를 건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는 지문에 대해서는 꼭 한번 민감하게, 문장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갖고, 아, 이 내용 처음 나왔구나, 정리를 해주시면 그것 때문인 것 같고. 자, 8번은 중심 내용 찾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중심 내용 그리고 중심 소재를 가지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 찾아주시면 되고,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들 보셔야 되는데 선택지 이렇게 꼭 구분해 주세요. 알겠지? 달리라는 거는 지금 먼저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이거 다 지워버려. 눈에서는 지우는 거야. 그러면 주어는 누구야? 먼저 기억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한 이후 부과된다. 맞는지 틀린지 설명. 그리고 나서 가로 안을 보는 거지. 이건 니은과 다른가?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요, 글이 안 읽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컨디션 좋아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절대. 글 안 읽혀서 뭐 문제 못 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을 아직 안 볼 사람은 없지? 저는 수시 최저 안 맞추는 수시 6장 다 쓸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 없지? 혹시나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 우리 수능 때 국어는 몇 교시? 1교시 여러분들 컨디션은? 학교 갔을 때 1교시 생각해봐. 최악이야? 항상 최악에서 우리는 국어를 맞이해. 수능 때. 아, 뭐 컨디션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던 사람도 전날 잠이 안 와서 막 새벽 3시, 4시에 잔단 말이야. 수능 전날 막 3시에 잠들었어. 청심환 먹고. 1교시 가면은 또 겨울에 보잖아. 왜 이렇게 또 히터는 빵빵하게 틀어놓냐. 막 졸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글이 베스트 시나리오로 읽을 컨디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능 때는요. 그럼 평소에도 좀 오늘 피곤한데 그때 국어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봐. 진짜 극한의 고통에서. 그 국어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환경 속에서 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고쳐 나가야 될 습관이기도 해요. 졸려올 때도 한번 읽어 하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밑줄 치고 맞아 이러면서 어느 순간 글은 정리되어 있고 읽혀 있을 거고 문제는 문제대로 파악이 돼서 읽어 있을 거고 꼭 그렇게 연습을 해요. 국어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환경에서만 읽을 수는 없어. 그럼 그게 연습이 되다 보면은 그래서 수능 때 많이 말아먹는 느낌이 나와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도 문제 푸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뭘부터 봐야 될까? 뭐부터 봐야 될까? 응? 보기부터 한번 볼까? 자, 보기 분석. 보기에서 중요한 거 밑줄. 키워드. 응? 키워드. 키워드는 내 기준에서만 키워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설마 밑줄 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지양하자. 이거는 키워드 찾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얘들 키워드야, 워드. 워드 찾는 거야, 워드. 단어 찾는 거야. 라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 혹시 어디다 밑줄 칠래? 첫 번째 줄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고. 아니면, 의자는 상징적 소재래. 라고 이미 보기에서 답을 줬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인식? 또 통찰?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이건 주제적인 측면이니까. 삶을 통찰했다는 주제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의자라는 상식적 소재는 표현법에 대한 얘기지. 상징적인 표현이야. 이거는 상징의 개념은 뭔데? 하나의 시어가 의자라는 시어가 어떻게 대응된다고? 다양한 의미로 변화돼서 대응될 수 있어요. 또 어머니의 모습에선 포용력도 나올 거야. 그리고 배려심도 나올 거예요. 내용적인 측면이겠지. 그래서 세상살이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 나로 가세요. 뭐 가부터 읽어. 나부터 읽어야지. 안 그래? 키워드 체크했던 걸 꼭 염두에 두고 이거 지금 상징이었고 의자란 단어는 상징이었고 어머니는 포용력과 배려심을 나오거든 삶에 대한 통찰이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한 소식을 던집니다. 나한테 소식을 던지네요. 야,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지로 보여야. 뭔 말이 이러냐? 의자로 보여야 라고 어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럼 어머니의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인용이 일단 나온 것 같고 아유,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이런 말이겠지. 그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그 의자가 뭐야,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 아프니까 의자래. 그럼 이때 의자의 상징적 의미. 모르겠으면 대충 대략적인 거고. 기댈 수 있는 거, 오케이, 기댈 수 있는 거. 그렇게 파악하고 넘어가야지. 이미 앞에서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치? 자, 그 다음에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아버지는 어땠다고 할까? 아버지는 죽은 남편과 자연물까지 포용력과 배려심을 보이게 된다. 남편에게 좀 가다 와.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 좋은 의자 아니었냐? 그럼 이때 의자는 진짜 아버지한테 의자가 됐었어? 이런 의자는 아닌 것 같고 이때는 뭘까? 기댈 수 있는 의미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큰애 네가 그래도 믿음직한 존재 아니었냐? 자, 그래 큰애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다 깔고 침 맞고 와서 병원 다녀와서 이거는 지금 엄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딸이라도 받쳐야 되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 돼. 이때 그럼 식구는 누구? 참외, 호박 이런 애들도. 근데 의자를 내줘야지. 이때 의자는 뭐야? 자, 이렇게 밑에 깔아주는 거잖아. 이건 그러니까 밑에 뭐가 받침대, 지지목 이런 걸 그 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어떤 인식을 보여줘요? 얘네들도 식구래. 이런 어머니 인식. 또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새 많이 들었던 말. 싸우지 마.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인생의 통찰. 그치?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것이요. 이때 의자는 어떤 느낌 드니? 의자 몇 개 놓는 것이요. 자, 모르겠으면 그 앞에 문장 봐봐. 여기 가서 의자 놓는다는 게 뭐야?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예요. 거기 가서 쉬면서 그래 지내 라는 얘기겠지. 자, 그렇게 된다면 밑에 있는 문제는 이제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여러분들 주제 파악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가 없을 때는 주제 파악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여기서 인생의 통찰이야 의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주제 플러스 뭐 표현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은 내용 한번 읽고 와서 그대로 파악해 주면은 틀린 부분은 바로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5번이야? 왜? 이런 건 아니지?
그냥 이렇게 서로 그늘 좋은 곳에서 보는 거지. 여기 꼭 놓여야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인과관계가 잘못됐죠. 잘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베요, 아베요.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박목월 시인의 시는요, 경상도 사투리들이 많이 그대로 토속적인 어휘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자, 내 눈이 티 눈인 걸 아베도 알려지요. 알러지요. 알지러요. 무슨 상황이니? 아버지한테. 티 눈은 뭐예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은 무슨 의미야? 아니야. 침침한 눈 아니야. 글자 모르는 사람을 티눈. 나 문맹이야. 나 글자 못 읽는 거 아빠도 알지요. 등잔불도 없는 저 세상에 충분히 당한기요. 당연한기요. 저 세상 뭐야? 그럼 저 세상은 누구야? 제사상을 지금 여기서 충문이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문이라는 거는 제사에서 글을 읽어주는 그 글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제사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버지, 나 글 못 읽는 거 알지? 근데 아버지가 있는 그 저 세상에 내가 충문 읽는 거 그거 뭐 당하기야 한기요? 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겠지. 또 여기서는 또 서리법일 거예요. 당한기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서리법은 당하지 않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다만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붓고 가해서 제사상에 차린 이런 음식이겠네요. 반찬이 없네. 소금밖에 없나 봐. 근데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지금 윤사월이라서 보릿고개야. 보릿고개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쓰니? 여러분들 보릿고개가 없으니까 잘 안 쓰지.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보릿고개 어떤 의미야? 추수 전에 너무나 힘든 상황. 그렇죠? 추수 언제 하는데? 가을에 하잖아. 그렇죠? 가을 전에 아직 곡식이 다 떨어질 만한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보릿고개라는 거 아베도 알지요? 아베 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 생각나고. 근데 이거 옛날에 나온 시라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게 아닌데. 우리는 응? 하고 자, 간 고등어 한 손이면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자, 아버지 소원은 뭐였어? 간 고등어 한 손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풀어드렸대, 못 풀어드렸대? 못 풀어줬어. 그래서 소금에 밥이나 많이 붓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슬슬 뭔가 슬프지. 제사상에 아버지한테 제사상을 차려드렸는데 고등어 한 마리도 못 올리는 뭔가 가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런 느낌들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혹시 비를 읽었는데 느낌이 좀 달라지신 분? 어떤 느낌? 말하는 사람이 좀 달라졌지? 자, 말하는 사람이 여보게라고 불렀네. 그럼 이때 여보게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며 누가 부른 것일까? 여보게 만수라비를 불렀네. 자, 만수라비의 충문이니까 지금 앞에는 만수라비라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아버지한테, 만수라비의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냈던 상황이에요.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참 대견하다라고. 이 말 누가 한 걸까? 여기서 화자는 여기서 지금 이연의 화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추론. 이승 저승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을라고 네 정성이 참 대견해. 그래서 망령도 응감하여 저승길에 굵은 밤이 오네. 뭔가 비가 툭툭 내리는 느낌인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한 걸까? 이거 답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느꼈는지 혹시나 이것도 해석도 분분해. 누군지 아버지? 만술 아버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하나의 영혼이다. 영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웃이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그냥 가능성 열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서 나오는 시어들의 의미 파악 그리고 의미 관계를 여기서 따져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시를 읽었을 때. 자, 1번. 1번. A와 B에서 저승길 가는 주체가 만수라비야. 만수라버지는 여기서 제사상 잘린 사람이지 저승길 가면 큰일 나요. 2번. 아베 소원에 아버지 소원은 뭐였어? 고등한소 먹는 거지. 그치? 그거에 망령도 응하여 감동한 거. 망령은 왜 응하여 여기 감동했을까? 누구의 정성을 보고? 그렇지. 만수라버지의 정성, 너의 정성, 네 정성, 네 정성 보고 감동한 거지. 그치? 아버지가 고등어 먹고 싶은 소망에 감동했으면 고등어를 줘야지. 그래? 자, 3번. 보릿고개는 여기서 겪는 거는 아니지. 현실 세계의 지금 상황이었고요. 4번. 밤이슬은 왜 느려요? 이 마음을 우리는 인정, 정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없는 살림에 그래도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그 정성 때문에 밤이슬이 응감한 거죠. 답은 4번이네. 대견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강고등어 한 손을 준비했니? 준비 못했잖아. 정말 중요해요. 자, 답은 4번이었고 12번 문제 표현상의 특징 찾는 거예요. 자, 밑줄 쳐봅시다. 개념어에다가 1, 2, 3, 4, 5의 개념. 답 찾지 마시고 1, 2, 3, 4, 5에서 개념어. 아직은 2학년 문제라서 이런 개념어들이 쉽게 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좀 이따 볼 3학년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제시한다. 바로 보일걸? 말을 건네는 방식.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면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 대화체, 대화의 방식, 대화의 형식. 주제의식을 심할 때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자, 2번 원경에서 긍경. 3번 대립적 의미, 비판 현실. 4번 과거 현재 대비, 심경 변화. 5번 시어의 반복, 부정적 척일 강조. 이 정도의 키워드에 우리가 시를 맞춰서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답은 근데 1번이겠네. 아베요라고 말을 걸었고 아들아 라고 말을 걸었죠. 그치?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시에서는 항상 자신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쓰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가 되기에는 너무 낭비일 거예요. 줄 치는 거에 대한. 자, 넘어가서 이 극작품 같은 경우는요. 내용 부분이고 서술상의 특징이고 뭐 이 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자, 요 17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해요. 17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요 연극, 극이라고 하는 희곡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요. 항상 무대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무대에서. 근데 무대 장치가 어느 정도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그 무대에서 뭔가 연극을 해나가지. 그치? 갑자기 무대에서 이렇게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없어. 그럼 두리번 찾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 무대 세팅에 대한 얘기는 미리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무대에 대해서 뭔가 뒷공간이 있구나, 요 뒷공간이 있구나라는 게 나중에 3학년 문제로도 이어져요. 요 뒷공간에서 이뤄지는 일들, 여기서 뭐가 일어났을까 추론하라는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 의상을 바꿔 입기도 하고 뭘 다른 걸 준비하기도 하고 아니면 BGM을 깔아주기도 하고 막 소리도 내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관객들은 요 부분만 보겠지? 자, 요 부분만 보는데 여기서 답은 5번일 텐데 요 5번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5번만 요 선택지만 한번 봐봐. 자, 배우가 연기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소품은 설치하지 않아야 돼. 물론 연기할 때 옆에 걸리적 거리면은 지장 받잖아. 되게 좋은 말 같지. 근데 길을 가서 한번 봐봐. 이거 소품 없으면 못하는 것들 있잖아. 소금 어떻게 뿌리려고. 안 그래? 요 병풍 뒤로 가야 되는데 병풍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항상 요 소품들이 요 무대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는 이런 희곡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희곡 같은 경우는 그 장르적 특징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넘어가서
자, 글쓰기 작문 계획은 여러분들 옆에다 개요라는 단어로 좀 써주세요. 개요짜기. 글쓰기 특강에서 이런 거 개요 짜는 방법도 우리가 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초고 쓰기 처음 쓰는 거. 그러면 이런 장문에서는요, 뭐 한 문장 한 문장 볼 필요 없이 전체를 요약을 한번 해봐. 뭐 끊을 수 있으면 끊어도 되고. 전체 비만의 척도 비만에 대해서 얘기했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럼 비만은 이것이 비만이다. 비만을 뭐 해당하는 비만에 해당 뭐 정도 그것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비만의 어떤 위험성. 그래서 크게 보면은 비만의 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크게 장문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크게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래 들어 뚱뚱한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데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왜? 비만은 병이라며. 근데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대. 좋은 얘기지. 자, 앞뒤가 그래서는 똑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앞에서는 이상한 얘기했어. 그치? 이상한 얘기, 슬픈 얘기, 안 좋은 얘기. 근데 뒤에서는 좋은 얘기했어. 비만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뭔가 전환이 되는 표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것을 비만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있고요. 최근 또 하나의 비만의 역설은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비만의 역설. 자, 앞에서는 위험성과 안 좋은 얘기 얘기했지만 아니야. 오히려 더 좋아. 오히려 또 좋아. 라는 얘기로 문단을 빨리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는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1번의 조건이고 이것이 2번의 조건일 거예요.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선택지마다 판별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것들 판별을 한번 해봐. 그럼 1번부터 찾을래? 2번부터 찾을래? 1번부터 찾을래? 2번부터 찾을래? 1번? 1번부터 찾으자. 비만의 역설에 담긴 의예요. 비만의 역설은 뚱뚱해 오래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만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지는 계공이다. 이거 비만의 의라고도 볼 수 있겠네. 1번 있네. 근데 1번 있는 중에 전환 당부 나오니? 뭐뭐 하자라는 얘기 나와? 2번이 없네. 그럼 얘는 틀린 거. 자, 2번. 비만의 역설은 살집 있는 몸이 건강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셈이야. 그런 의미가 있어. 따라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네. 바로잡아야 돼 라고 인식 전환을 당부했네. 1번도 있고 2번도 있네요. 이렇게 찾아줘야지. 문장 한 문장 한 문장마다. 3번은요. 비만의 역사에 담긴 의의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야. 라는 얘기 뭔 말이야. 의의를 언급하라며. 근데 의의가 적용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도 아닌 것 같고. 그치? 2번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식 전환을 얘기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번이 없지. 의의에 대한 얘기가 없네. 4번. 비만의 역설은 지금까지 사회적 통념의 문제가 입증하여 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건 아니할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이건 내용적으로도 안 맞지. 자, 5번. 비만의 역설을 홍보하여 건강체계는 조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2번의 얘기가 먼저 나왔네. 근데 1번의 얘기가 없었죠. 자, 이렇게 항상 마지막 글쓰기, 고쳐쓰기는요. 여기서 제시되는 이 부분을 1번 옵션, 2번 옵션을 해갖고 선택돼서 나오는 거, 없는 거 골라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못 푸신 분들은 지금 수업 들은 내용 가지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 맞는다면 그건 실력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당부할 거 여러분들 글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읽어주세요. 알겠지? 자, 그 정리하면서 읽는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보자.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 한번 빨리 파악하고 읽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교재로는 112페이지,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여기다 한번 펴주시고 저는 요거 잠깐만 지워놓을게요. 여기를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13페이지 오른쪽 빈 공간 많지? 거기다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면서 읽을 거예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같이 정리하면서 갈게요. 알겠지? 113페이지 빈 공간 많으니까 저는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좀 힘들어서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단이 일단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나는지 먼저 딱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할 거고 무슨 얘기인지 잘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인간의 본성에 서로 다른 관점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럼 두 가지가 나온다니까 우린 준비가 돼야 되지? 아, 두 가지 얘기하겠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자 여러분들 정리 뭐부터 나왔어? 종교적 인간관. 그럼 얘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얘네들은 무슨 얘기한대? 몸 위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종교적 인간관 몸 플러스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결정의 원천이다. 영혼이 결정을 해준대. 결정의 원천이다라는 얘기는 처음 나온 내용이잖아. 지금 뭔가 결정에 대한 얘기 해줬으니까 뒷줄 쳐주고 정리해주면 돼요. 반면 끊어주세요. 그러면 자 어디에 반면이냐? 두 가지니까 종교적 인간관과 대비되는 개념일까? 그러네. 유물론적 인간관. 유물론. 자 여러분들은 유물론적 인간관 이렇게 줄쳤을 건데 아니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은 그래 몸에 지나지 않아. 몸 이외에 영혼은 없어. 얘는 몸만 있어. 영혼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특징은 아니니까 정리 안 해도 괜찮아요. 따라서 인간의 결정, 그럼 얘는 결정 어디서 해? 네. 결정은 뇌에 있는 신경사건이래. 뇌의 신경사건. 처음 보는 단어잖아, 이거. 처음 보는 단어잖아. 그럼 정리. 처음에 정리만 빡세게 잘해주면요, 뒤에는 술술 익혀요. 자, 이러한 두 관점 중 이제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뭘 선택했어? 오케이, 얘를 선택해서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둘 중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하네. 그럼 자,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질문하고 있어. 질문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밑줄만 쳐도 되는데 난 써볼게요, 일단. 자유 선택 가능. 또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 앞 시간에도 자유의지 나오지 않았니? 그 자유의지 얘기한 건 아닐 거야. 자유의지가 아닐까? 가령이란 표현은 뭐예요? 예를 들면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우유가 있다. 답은 이것들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뭐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까지도 얘기를 하겠지. 딸기와 초규, 딸기 우유, 초코우유. 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그럼 자, 종교적인 건 이제 나온대 안 나온대? 안 나온대는 날려버려. 이제 이 머릿속에 날려버리는 거지. 여기에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반자유주의 논증은 갑은 누구였어요? 초코우유, 딸기우유를 고르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누구의 입장? 반자유의지 논증. 그럼 밑에다가 또 이제 정리. 반자유의지 논증은 이름부터 근데 바로 느껴지지. 반자유의지래. 자유의지 없음. 자, 우선 자 이런 표지들이 우선 그럼 먼저 뭐에 대한 먼저일까? 이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돼. 문제는 쉽거든. 사실 이 문제는 쉬운데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부터 이해하고 민감성 높이라는 게 이거야. 우선은 그럼 누구의 우선일까?
누구의 우선일까? 이게 우선이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우선일까? 이거 순서 표지잖아. 우선 첫 번째 이런 의미잖아. 반자유주의 논증이 얘기하는 첫 번째일까? 한번 읽어봐.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과 무작위로 일어난다. 뭔지 모르겠어. 꼭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자, 이것도 정리. 왜? 모르는 내용이잖아. 우선 임의의 선택은 임의라는 단어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어떤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5월 뭐가 일어난다? 무작위이다. 그럼 이거 완전히 반대 아니니? 선택한데 선결정되어 있대. 미리 결정되어 있대. 그럼 내가 선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근데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는요? 그럼 내가 선택한 느낌이 드네. 그런데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은 랜덤이 아니라는 얘기야. 선결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 무작위는 결국 이 선결정이 되었다, 아니 선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인 거지. 선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주고. 좀 복잡하죠. 그리고 복잡한 이유는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주는 거니까. 이러한 다시 끊고 전제하에 이러한 전제, 이 전제가 얘들아 여기까지가 전제였어. 어떤 전제? 이 전제. 지금 우선부터 이 부분이 누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제였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쏙 껴들은 거야. 말을 하다가.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문장 더럽게 복잡하게 쓴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여러분도 어려우라고. 자,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주의 논증은 그래, 반자유주의 논증이 여기서 또 이어지고 있잖아. 반자유주의 논증은 의지가 없다고 결론해. 그래서 선결정 과정과 이거를 고려한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거고, 이러한 전제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중간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악하라고. 알겠지? 자, 반자유주의 논증은 그럼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 선결정 과정과 1번 선결정 과정, 2번 무작위 과정. 가정이니까 만약에 이거지? 그럼 가정이 맞으면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겠네. 이 사람의 의견은. 자, 첫 번째.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얘들아, 선결정 과정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럼 자, 선결정되어 있대.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럴 때는 자유의지 없다고 결론낸다. 오케이, 선결정이 되어 있으면 자유의지가 없다. 근데 이거 반대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 선결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항상 우리가 이렇게 A는 B다라고 얘기할 때는 not A는 not B야 라고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그거는 자유의지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지.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저게 나오냐. 자, 두 번째로 무작위로 선택한 것으로 가정해보자. 무작위 가정 얘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그래, 이 사람은 이 경우에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대. 무작위 가정할 때도 자유의지가 없대. 결국 그래서 이 반자유주의 논증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무작위 가정은 도대체 뭐길래? 이제 무작위 가정에 대한 설명.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갑자기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야. 무작위 일어난 신경사건, 뇌의 신경사건 무슨 론적 관점이었어? 유물론적 관점이잖아. 지금 유물론적 관점을 가정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무작위가 무슨 무작위라고? 뇌의 신경사건이라면 이때 무작위는 랜덤이 아니라는 얘기야. 뇌의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자유의지 아니라고요. 근데 앞에서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 했었지. 무작위는 선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전제에서. 이 전제는 꼭 생각을 해줘야 돼. 무작위는 그럼 선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반대쪽의 입장이 나오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라는 거, 이거 문제점 제기하겠다는 건 누구 입장에서 반유지 논쟁을 비판하는 한 입장. 그러면은 그 입장은 뭐라고 이름 지어줄까? 뭐라고 이름 지어줄래? 반반 자유라고 할까? 몰라. 무슨 이름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래도 대비는 돼야 되잖아. 얘와 얘들.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할 거란 말이야. 얘들은 공격하러 갈 거란 말이야. 그 공격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자,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이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자, 선결정 과정은 뭐예요? 이거지. 이거는 인정. 선결정 과정은 인정. 근데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대. 자, 요거는 인정 안 해. 왜? 이유는 아직 안 나왔잖아.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자, 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결론도 나는 불인정. 이라고 주장부터 했고, 그쵸? 주장의 이유는 이제 설명할게 라는 구조네. 자, 지금 그러면 이 둘은 말싸움했다는 거 이해가 돼요? 야, 이건 없어, 이건 없어. 그래서 자유의지 없어 라고 얘기했으면은 뭔 말이야. 네 말에 이건 맞지만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서로 말싸움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말싸움에 이유가 있어야지. 그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 이런 구도의 글인 거예요.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자, 이유. 자,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얘도 뭘 제시하고 있어? 전제 제시하고 있지. 자, 그럼 얘가 얘기하는 이유, 첫 번째 전제. 어떤 전제예요?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의 전제.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1번 뭐가 필요하대? 내가 주체여야 된대. 내가 주체가 되어 선택해야 한대. 두 번째는요. 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았어야 된대. 선결정되지 않아야지 그치 자유의지가 있겠지. 그런데 어떤 선택이 이전에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건 자유의지란 두 번째 조건과 충돌하겠지. 왜? 선결정되어 있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 앞에서 얘기했던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뭔 말이야? 이거는 받아들인다고? 선결정 과정을 고려해서 이거는 받아들인대. 선결정 과정을 고려해서 이거는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것도 인정하는지 아닌지 보자. 선결정 과정은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선결정되어 있으면 자유의지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지금 얘네들의 전제는 선결정되지 않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 그럼 반대. 선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의지는 있겠지. 여기서 역추론을 한 거죠. 역추론을 통해서 그건 인정할 만해. 왜? 선결정되지 않으면 자유의지 있는 거니까. 선결정 과정은 지금 여기가 선결정 과정이었어요. 여기가 선결정 과정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상대말의 근거를 인정했던 이유는 그것을 역추론했기 때문이죠. 그래, 네 말대로라면 그 반대는 오히려 자유의지가 있는 거네. 네 반대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네. 그렇게 이해됐지? 그 의미가 여기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 만약에 선결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유의지 없지만 반대로 선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의지 있는 거네.
자, 물론 자, 여기부터 갑자기 또 자유의지가 다른 얘기로 폭 튀어요.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가진 자유의지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라는 말이 하고자 했다, 원했던 것을 했다라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자유의지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빼겠다라는 얘기겠죠. 이 말의 의도는. 갑자기 중간에 이 얘기를 또 왜 줬을까? 어려우다. 결국 우리의 메인 센텐스는 아니야. 메인 문장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자유의지라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른 느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서 논외로 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잠깐 빼놓고 생각해도 돼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누구에 대한 다음으로예요?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처음에 대한 얘기였죠. 첫째, 요 다음에 다음으로예요. 문장 되게 복잡해요. 첫째,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도 선택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겠지. 무작위라는 건 아까 무슨 말로 했었니? 얘들아, 무작위. 선 결정되지 않는다. 또 어디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선택이다. 라는 거, 신경사건이다. 자,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답이 딸기우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의 시점에서는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답이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의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가정을 해봅시다.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어요.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어요.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어요. 그러면은 자유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선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선택의 주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선택 시점에서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으로 이 사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니까 라고 하는 이 무작위 가정도 받아들인데 안 받아들인데 안 받아들인데 왜? 주체는 나니까. 주체는 나니까. 그래서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하면 그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헛소리다.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 빠른 사람들이 여기서 이미 파악이 되면 좋은데 선결정되지 않았다. 선결정 여기서는 요것만 얘기하자. 선결정되었다는 자유의지 없다 했잖아. 근데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자유의지 있다는 거였잖아. 무작위 가정을 한번 해봐. 무작위라는 거는 선결정되었다는 거니 안 되었다는 거지. 그치? 선결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무작위는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결정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자유의지는 있었겠죠. 여기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에는 약간 모순이 일어나긴 했어요. 이미 자체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캐치할 수도 있지만 문장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놓는 거는 캐치하지 못하라고 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는 빨리 한번 풀어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는 내용일치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내용 정리가 지금 됐으면은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정리하면서 읽었다면 그냥 보기 보면 바로 풀린다. 승현이 교재 안 갖고 왔니? 없어? 안 받았나? 아, 받았어? 집에 가서 그대로 풀어봐. 같이 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물론적 인간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니? 맞지? 영혼 X였잖아. 2번.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 뭐 대응시켜 뇌의 신경사건. 3번.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영혼도 있다라고 본다. 맞네. 4번.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비물리적 실체 대응시켜두고 영혼. 1, 2, 3, 4. 다 맞는 얘기. 5번.
반자율주의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지. 반자율주의 논증도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건 뭐니? 무작위. 무작위 가능성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지. 무작위 가능성 고려하자. 자, 항상 말을 바꿔서 대응시키는 거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A와 B는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그냥 스킵했기 때문에 자, 12번 니은의 이유. 반자율주의 논증은 무작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주체라는 입장이 우리가 명확하게 야, 뇌의 신경사건이어도 그 주체 누구야? 나야. 그리고 이미 선결정되지 않았어. 자유의지가 있어. 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다 충족됐냐?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 다 충족돼. 그래서 이유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이유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받아들일 때 역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 자체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던 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읽었던 거는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읽으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넘어가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할 텐데 문제를 분석 한번 해보자. 분석만 하고 푸는 건 여러분들이 자, 반자율주의 논증에 대해서 논의할 거야. 이런 실험에 대한 가설을 볼 거예요. 자, 인간이 결정할 때 내리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뇌의 신경사건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 그치? 자, 요 조건을 우리가 가설이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요 확인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럼 어떤 포인트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 앞에서 어떤 가설, 어떤 가정? 뇌에 신경사건이 있어. 그래서 선택을 하게 돼. 라고 하는. 이거는 얘들아 무슨 가정을 지금 실험해 보고 싶은 거야? 반자율주의에 반대하는 반자율주의가 얘기하는 무작위 가정이지. 자, 그럼 무작위 가정에서는 이미 이거는 신경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선택이 돼. 라고 한다면 선결정이 된 거지. 선결정이 된 거죠. 혹은 그게 틀렸어. 라고 하면 선결정이 안 될 거예요. 이런 실험들. 근데 선결정이 있다라는 거는 무작위가 되지 않는다. 선결정이 아니라는 거는 무작위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이제 보는 거야. 왼손 오른손에 버튼이 있는데 특정 시점에 결정할 거야. 그 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뇌신경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사건이 어떤 선택을 한 뒤 영향이 있는지 선결정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증된다면 혹은 입증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값을 대응시켜서 맞춰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추론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가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